일시적인 2주택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주택이 김포,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이 서울입니다. 취등록세를 내고 2주택으로 김포를 가져가는 게 나을지, 급매라도 김포를 올해 처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취등록세를 내고 2주택으로 김포를 가져가는 게 나을지 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땐 김포가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을 조금 길게 보면서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보게 되면은요, 정답이 그나마 있을 거예요. 지금 요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팔아버리십시오. 나중에 오를 것 같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의 전체 사이클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2주택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규제가 들어오는 그런 시점을 보게 되면은요, 상승기, 그 다음에 급등기 때, 보통 이럴 때 규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기라든지, 그 책에서 말하는 사이클 7개 사이클을 말하게 되면 회복준비기라든지 회복기라든지 또는 쇠퇴기라든지 이런 시기가 되면 규제가 없거나 규제가 사라지는 시기가 됩니다. 규제가 없거나 규제가 사라지는 시기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왜냐면 오르게 되면은 부채에서 수익이 다 나오는 부분인데 다주택자 뭐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같이 규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2주택으로 가고 싶은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더 좋은 지역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내게 안 팔려요 라든지, 또는 2주택을 되는 순간에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큰 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흔히 말하는 상승장 중후반, 즉 상승기와 급등기 때는 가능하면 똘똘한 한 채가 맞다가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규제가 없어지거나 규제가 없는 시기인 나머지 시기는 다주택자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경우가 많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침체기에서 상승장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다주택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뭐를 해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김포가 지금 현재 아마 물량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외곽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팔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팔고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김포에서 일단 유지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여러 가지 흔들림에 의해서 가격이 쌀 때 들어가시는 방법으로 타겟팅을 잡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일시적 2주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는 패턴이 계속 바뀌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지금 질문하신 답에 대해서는 아마 김포에서 지금 들어가신 거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이 경우라면 외곽장으로 움직임이 하반기나 내년도에 또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좀 낫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나아 보여요. 자, 인천도 규제가 풀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 말은요, 인천에 해당되는 말뿐만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지방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은 세종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사실상 더 요구하는 내용들이겠죠.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회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뭐 국토교통부 쪽에서 자꾸 요청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이번에 좀 풀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 설명을 드리는 이 의식의 흐름은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얘네를 풀어줬을 때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돼서 시장에 불안 요인이 발생을 할까 안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풀어줍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그 특정 지역이 나쁘다라고 해서 풀어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보면은 조정적을 해제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뭐 몇 개월 이상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풀어줄 수 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모범 답안일 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예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정부가 실수를 했던 게 지난 2019년도에 한번 있었었죠. 자,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 조정적으로 묶여가는 과정이라 경기도도 조정적으로 묶이면서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었죠. 그랬을 때 아마 부산 지역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조정적을 해제했고 부산장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타오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장에 관심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지금 미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새로 들어선 정부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 인천, 나머지 세종, 특별하게 또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그 조정적 해제 요건에 됐다고 해서 절대 안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에 한 표를 던져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요, 지금 보니까 그 주변까지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 뒤늦게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도 많이 기대하고 계신데, 대구가 더 심각해지면 이제 거기는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대구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해결이 되고 조정적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 대구를 제외하고 세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지역이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전북 지역이 핫합니다. 경북 지역에 있는 대구 지역을 풀어준다? 근데 대구는 광역시인데다가 비조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그러는 순간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대충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제가 볼 때는 조정적 해제를 기껏해야 하나, 한 곳, 그리고 좀 더 있다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의 자체의 분위기로 해제를 해준다?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서울은 중심부가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 닥칠 상황을 생각해보면 전세 가격에 대한 불안인데 전부 다 서울 얘기예요. 근데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월세로 가실 수 있는 분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인천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인천이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제할 거가 아니라 인천으로 분위기가 넘어올까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지역을 해제해주는 순간 불 붙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전에 다 묶고 난 다음에 김포하고 파주만 남겨져 있었을 때 김포와 파주가 난리가 났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규제 지역 지정과 해제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풀어준다 하더라도, 인천을 풀어주고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달라지면 다시 한번 묶는데, 이미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들 투자했었고 이제 유동성이 조금씩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대출 이자도 오르고, 이런 상황에선 급격히 투자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는 거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시장이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된다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지 않고 조금 더 장황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정답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규제가 풀리면 사람들이 글로 이동한다.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어떤 움직임이 제일 많냐면요, 상승장 초반에는 규제가 묶이거나 규제가 풀리기만 사람이 이동해서 그 동네를 뜨겁게 만들지만, 후반부로 가게 되면 정부의 규제를 다시 한번 하게끔 만들면서 시장이 식는 경우도 발생됐다. 이게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규제가 풀리면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 이거는 상승장 후반부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기억을 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지 마시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천도 규제가 풀릴까요? 라는 질문,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악이라고 말하는 대구조차도 사실상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지방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박자 더 지켜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규제가 풀린다 할지라도 아마 예전보다 더 빠른 시간의 묶임으로 인해서 그때 들어갔다 타이밍 못 잡으면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주택자인데 청약 노리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상황이 좀 다르죠. 가점이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청약이 좀 유리하죠.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주변 가격보다 싼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점이 된다라고 하면, 이왕이면은 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가면은 설사 가격이 실제 그 주변의 실세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싸게 샀으니까 이득일 거거든요. 또는 손해가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청약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걸 또 정답처럼 무조건 청약을 노려야 된다고 말하기에는 각자 처해진 상황과 가점이 틀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가점부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이 낮아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점하고 상관이 없다라면, 제가 볼 땐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청약을 포기하고
다른 투자 중에 내가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일단은 청약이라는 게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종잣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법, 이런 법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갭 투자가 많겠죠. 그렇다면 갭 투자를 하는 지역 중에서도 이왕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왕이면 공급이 줄어드는 곳, 이런 원칙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곳, 청라와 동탄처럼 직전에 너무 많이 달려서 급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저해서 못 들어가는 곳들, 이런 곳들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갭 투자와의 방법과 비교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찾는 게 맞습니다. 청약이 우선인 거는 맞지만 본인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은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공부할 게 생겨나게 되겠죠. 이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는 차라리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이러면 또 누구 말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플한 정답을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심플한 정답을 원하기에는 너무 복잡해버린 시기가 있죠. 금리 인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출 규제도 있고, 집도 사기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또 반대로 올라갈 요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또는 뭐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되게 복잡한 요인들이 섞여 있는 이 복잡한 시장에 그렇게 단순한 답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맞죠. 청약부터 먼저 하시고요,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갭 투자와 그 다음에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 원칙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인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8%, 12%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책, 이게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갖다가 발표를 하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과도하게 그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그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았던 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규제를 해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명분을 앞에다 세운 건데요. 저는 이 명분이 상당히 궁색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다 풀어야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과도한 규제는 다 풀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정부는 그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다 푸는 경우에 그러면 매물이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팔아도 되겠네, 뭐 이러면서 아마 매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정부가 이것을 풀어주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경우는 되게 낭패를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모든 정부의 대책은 충분한 명분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숨어 있는 비하인드에 있는 목적이 같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목적은 매물 출회, 그러니까 즉 공급 물량의 증가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가를 시키려고 했었을 때 안타까운 거는 조금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뭐냐면은 종부세 때문에 사실 6월 1일 전에 좀 매물이 많이 쏟아져야 되는데 벌써 지금 5월도 중순이 훨씬 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들이 제대로 거래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중과 유예를 하면서 1년 안에 팔 수 있도록 매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정부는 난감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봤던 기사 중에서 서울에 있는 공급 물량이 원래 예정돼 있는 그 공급 물량, 분양 물량에 비해서 11%만 분양했다. 그러면 이 물량은 결국 분양 물량이니까 3년 후 입주하는 물량인데 지금부터 공급 부족, 앞으로 3년까지 공급 부족이라는 게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목적 자체가 물량을 늘리게끔,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에 더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생각보다 목적 달성을 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한다면 연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더 훨씬 더 그때 상황에 조금 더 물량을 내보내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유예보다는 뭐 다른 또 상품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취득세 중과 8%, 12%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취득세 8%, 12%도 사실 시장 수급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말도 안 되는 규제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를 풀어준다라고 했으면 사실 취득세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취득세 중과 유예를 못 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 달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유예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조금 변형해 가면서 여러분들을 뭐 사탕을 뚝뚝 던지면서, 그러니까 빨리 매물 팔아,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질문을 한꺼번에 좀 답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되겠다 안 되겠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매물을 얼마나 많이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뭐 정책 당국자들이 취득세를 조금 더 풀면서 매물을 조금 더 하면은 매물 내놓고 다른 물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아마도 새로운 그 유예 또는 중과 부분을 조금 폐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장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상 가장 늦게 풀어준 규제 중에 하나가 취득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세를 중과를 하게 되는 경우는 집을 못 사게 하잖아요. 집값이 불안할 때 집을 못 사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푸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장 상승하기 전에 우리 이제 직전이 침체기였었잖아요. 그 침체기였을 때는 그래서 취득세 중과 부분을 다시 이제 1%로 낮췄던 것들이 침체장에 완벽하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막연하게 이거 언제 풀어줄까라고 좀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조정적 해제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대출 또는 뭐 양도세 중과 취득세 이런 부분은 그냥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니라 공급 물량을 늘려주는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풀어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집값이 또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 아마 또 안 풀어줄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은요, 철저하게 정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 그거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없어집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풀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있으나 똘똘한 한 채를 두려워서 못 지르고 있습니다. 만약 불용님이라면 질문이 깨끗하지는 않은데요. 과천 센터를 풀어지요. 2번 분당 임해역 구축, 3번 서울 강남의 한티역 근방 갭 투자, 어떤 거 하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투자는요,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이 있다. 자, 그리고 직전에 엄청나게 오른 곳들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낮다.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들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남들이 어디가 좋아요라고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내가 사면 안 오를까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타이밍이거든요. 본인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장기적인 투자는요, 무조건 입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남 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단기적인 타이밍을 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기적으로 입지다라고 하지만 하필이면 그 입지 좋은 애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얘기하면 얘도 잠깐 주춤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 주춤하는 기간이 단기잖아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투자처럼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장기적으로는 입지다.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오른 곳은 단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바로 이 큰 두 가지 틀을 가지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내 자금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걸 선택해라.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아무리 좋아도 내가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금이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입지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입지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세 번째 입지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판단할 때 딱 이 세 개 외에는 별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이고 뭐고 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전세가 받쳐주거나 매매가가 오르거나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인천 서구 검암역에 있는 아파트 내놨는데요. 주변에 검단 루원 입주 물량에 치여서 6개월이나 안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검암 역세권이라 입지는 괜찮은데 추후 검단 루원 입주 물량 때문에 인천 서구 전체가 장기적인 눌림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내가 언제 매도할지는 모르지만 이때쯤이면 한번 매도를 고민해 볼까 라고 하는 타이밍 때 입주 물량이 터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낭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를 할 때 이 동네를 내가 단기로 볼 것이냐 장기로 볼 것이냐, 그 단기로 보게 되면은 한 몇 년 정도 봤을 때 그 시점에 입주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아마 이 부분을 그때 신경을 못 쓰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내놨는데 나가지 않는다. 그 지역의 그 아파트에 거래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거래되고 내게 거래가 안 됐다 이거라면 10중 8구는 내 물건의 가격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예 그 지역은 쳐다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저는 정말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명목 수익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려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내가 정말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진짜 그쪽에서 거래된 가격보다는 싸게 내놓으시는 게 맞겠죠. 그래야 매물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질이라도 하는 건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동네 자체가 입주 물량 때문에 아예 오지 않거나 아니면 내 물건의 가격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추후 검단, 루원 입주 물량 때문에 인천 서구 전체가 장기적인 눌림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 사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복기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인천에서 인천 서구는 상당히 좋은 동네 중에 하나죠. 일단 신도시 주변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항철도 같은 역세권이 있는 쪽이라서 사람들이 서울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좋은 동네죠. 자, 그래서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이 오려고 하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동네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눌림이 아니라 이 물량 자체가 해소가 되게 되면 인천 서구 전체에는 아무 영향도가 없을 거예요. 단지 단기적인 눌림이지 장기적인 눌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천 서구 특히 이제 예를 들어 검단 신도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검단 신도시 입주 물량 폭탄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매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청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검단은 그냥 무조건 완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일단 들어오는 이 가격대가 싸거든요.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인천 서구는 인천에서도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다. 서울 근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다 새 아파트들 위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량이 해소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시간이 문제일 뿐. 자, 두 번째, 내 물건이 안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게, 하필이면 입주 물량이 터지는 시점에 걸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된다. 문제는 내가 그걸 팔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 위주로 내 판단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매수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가격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매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신의 영역이니까 철저하게 욕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물론 이제 본인의 상황, 내가 산 것보다 별로 안 올랐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아니면 좀 더 길게 보고 가져가셔도 좋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로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청라는 어떨까요? 서구 물량이 앞으로 많다고 걱정해서 걱정입니다.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답변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아마 본인은 청라를 어떨까요 질문하시는 거는 아마 뭐 살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 그런데 청라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거기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그 직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각종 뭐 호재들이 좀 있었죠. 청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물량을 가지고 그 가격대를 가지고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청라라고 하는 곳은 인천을 얘기할 때 우리 보통 송도, 청라, 뭐 그다음에 서울 근접에 있는 부평이라든지 뭐 계양신도시라든지 상당히 많은 지역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까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라는 것일 뿐. 그래서 오히려 이 타임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신사임당님 방송에서 그랬죠. 청라는 오히려 투자 타이밍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 시점에 어떨까요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왜냐하면 이게 좀 나쁜 표현일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그래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팔고 싶지만 이래저래 못 파는 상황이지만 정말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매 가격을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가 매수자한테 왔죠. 이 매수자한테 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청라를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인천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청라 좋은지 나쁜지. 좋다라고 얘기하실걸요? 질문을 바꿔놓고 나게 되면은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직장이고요. 본인 자금이 1억 있다고 합니다. 서울 빌라는 실거주 겸 1주택으로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LTV 완화나 청년 원가주택 등 제도 변화에 있을 때 저렴한 서울 아파트나 경기도 아파트를 연끌로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투자 방법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투자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장기로 보는 투자. 어차피 요주기는 입지가 좋으니까 장기로 보는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 변화에 따른 어떤 모멘텀 투자. 저는 이제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라고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저쪽 들썩들썩 뭐 GTX 때문에 여기가 오른다 뭐 한다 하는데 나는 가치 투자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돈을 못 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시장이 막 모멘텀 투자로 막 가게 되면은 너무 많이 들썩거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은 가치 투자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게 좀 달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얘기를 하려면 한참 설명을 드리거나 원리 부분을 조금 이해를 시켜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쉽게 말하면 서울 빌라냐 아니면 서울 아파트랑 경기도 아파트 중에서 LTV 완화나 무슨 제도 변화 같은 거 이런 것 중에 어느 게 좋냐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답을 찾아봤자 제도가 뭔가 하나가 딱 바뀌고 나면 또 분위기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다만 첫 번째, 서울 빌라를 갖다 고민하시는 이유. 일단 보니까 본인 자금이 1억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서울 빌라,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빠른 시일에 되는 것들이 과연 1억대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뭐 5, 6억, 7, 8억 이렇게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가는 것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1억이라고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초기 쪽에 해당되는 걸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조금 질문을 제가 던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 변경에 따라서 초기 재개발은 일단 좀 나중에 하고 일기 신도시부터 하겠다. 만약 이렇게 제도가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초기 재개발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일기 신도시는 급등을 하고요. 아마 초기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곳들은 갑자기 사업이 진행이 멈춰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겠죠. 가격도 떨어지고요. 언제 될지 모르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현재 가치 투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치 투자가 아니라 그냥 베팅하고 계신 거예요. 모멘텀에. 본인 자금 1억밖에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서울 빌라들은 보나마나 관리처분 인가라든지 사업시행 인가 물건이라기보다는 완전 극초기일 것 같은데 이 극초기에 있는 물건들은 서울시라든지 정부의 제도 변경에 따라서 또다시 모멘텀의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속된 말로 물 건너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모멘텀 투자인데 이거를 혹시 가치 투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장기적으로 얘도 시간이 길게 지나가게 되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많은 거라면 대단한 착각이다. 지난
2000년대 초중반에 바로 이런 극초기 빌라들이 정부 대책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라서 침체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극초기 빌라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져 버렸죠. 가치가 사라져 버리니까 말 그대로 가치 투자가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조금 서울에 직장이시고 뭔가 좀 고민을 하시는 거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이 가능한 서울 아파트와 경기도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지금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LTV 완화라든지 각종 제도 변화가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그래도 덜하다는 거거든요. 모든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1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극초기 빌라는 사업성이라는 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가치 투자. 길게 본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확률 높은 게임으로 진행을 하고요. 영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영끌하지 않는 주택, 본인의 눈높이를 낮추게 되면 영끌하지 않는,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예를 들어서 평수가 얼마 정도 된다면 그보다 좀 낮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영끌 아니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극초기 빌라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이거 그냥 장기 투자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시장이 더 안 좋아졌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그때는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가까워졌겠죠. 그때 상황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부의 규제 완화라든지 뭔가 가능성이라고 보이는 쪽에 확률적으로 높은 투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에 베팅하는 게 좀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요즘 입지가 낮은 아파트도 전세금 이자가 월세금보다 비싸더라고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서 전세 수요가 더 월세로 많이 전환될 것 같은데 갭을 이용한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반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갭을 이용한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드셨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상황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금보다 비싸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현상은요. 어떤 이유가 있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부분이 과연 갭 투자가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중간에 인과관계를 하나 더 넣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전세 대출을 통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니까 차라리 월세가 낫겠네. 어차피 보증금도 작고 그러니까 월세로 넘어간다는 거는요. 사람들이 머리를 잘 써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해서 똘똘하게 돈을 좀 굳혔다. 그 전세 대출 이자보다는 월세 대출 이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자 내는 금액을 줄였다라고 굉장히 자화자찬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세상은 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준 집주인이 있겠죠. 자, 그 집주인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월세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월세 공급자야.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월세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돼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월세 가격이 전세 대출 이자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다시 전세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K주님이 질문하신 거는요. 한 단계까지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같이 이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을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항상 똑같지도 않고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다시 전세로 수요가 다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세 갭 투자가 유효할까요? 안 유효할까요? 유효하게 되겠죠. 다만 전세 갭 투자의 분위기가 어쩔 때는 주춤하다가 다시 유행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장은 순환하는 거거든요. 이거와 비슷한 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우리 선호하는 평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 초중반의 상승장 때는 똘똘한 한 채, 당시 똘똘한 한 채는 중대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대형으로 많이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형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설사라고 하는 또 다른 제3자가 그러면 중대형을 하게 되면 가격도 올릴 수 있으니까 중대형을 많이 분양을 해야지. 중대형을 분양을 합니다. 중대형 가격이 올랐고요.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3자인 건설사가 중대형을 많이 분양하니까 당연히 중대형 공급이 늘어나면서 중대형이 아파트가 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또 괜찮은 거 없을까라고 찾는 상황이 됐고 그
과정이 중형 아파트로 30평대, 그러다가 지난 장의 후반부 결국에는 또다시 소형으로 가는 상황이 왔었죠. 자,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죠.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재개발 재건축하신 분들을 원조업원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때 소형 아파트 25평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재개발 아파트가 신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어디가 제일 많이, 어느 평형이 많이 올랐나라고 생각해 보면 30평대가 제일 많이 올랐죠. 왜? 이렇게 상황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뀌는데, 당시 상황만 보고 사람들은 소형 아파트를, 원조업원들이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시장은 변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장은 나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에 대비하는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어쩔 때는 월세가 유리한 투자, 어쩔 땐 전세가 유리한 시기가 오고, 중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이냐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갭을 이용한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을 붙들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갭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재테크 기법으로는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즉 소액 투자죠.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자금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레버리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갭을 끼는 전세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남 당진에 장기 갭 투자로 작년에 2달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2년 후 한 개를 매도하고 나머지 한 개는 2년 더 가지고 가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또 역시 대응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신 거 계획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계획대로 된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도 그때 상황이 바뀌어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계획을 세우시려면 저는 플랜 A만 세우지 마시고요. 플랜 A가 최고의 선택, 플랜 B가 일반적인 선택, 그 다음에 플랜 C가 최악의 선택 정도의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충남 당진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 채를 가지고 계신데 2년 후 한 개를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2년 후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별로 그 지역이 움직이지 않았다. 매도하고 싶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러면 또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2년 후 내가 매도를 하는 시점에 그 주변의 다른 지역의 물량들이 어떻게 되느냐, 건너편에 있는 서산이나 홍성에 내포라 이런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1년 후도 모르는데 2년 후를 한 개를 매도하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지금 아무리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저도 틀린 답 드릴 거고요. 본인도 그때 가서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매도를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 시점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입주 물량과 당진의 입주 물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차라리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요, 얘네가 메인이기 때문에 얘네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세종은 나는 세종이다라고 해서 세종이 입주 물량이 적으면 올라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전이라든지 뭐 나머지 천안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당진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잘라도요, 세종이 갑자기 뭐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천안이 어떻게 된다든지 아산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동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중소도시죠. 그래서 저는 2년 후 한 개를 매도하려는 이유가 물량 때문에 그러신다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머지 한 개를 2년 더 가지고 가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투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같은 동네에 두 개를 하는 거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왕이면 저는 입지 좋은 데로 이동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당진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거야 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보니까 당진보다 훨씬 더 좋은 어느 지역이 입주 물량이 터져서 막 뒤집어집니다. 가격이 뭐 3억, 5억씩 툭툭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 동네가 나중에 안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다시 회복될 기미가 높거든요. 그러면 내 물건들의 어떤 가치가 더 높은 걸로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물건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물건은 그때의 2년 후의 상황의 입주 물량이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되 나머지 한 개는 2년을 더 가지고 간다라는 게 너무 막연하다. 그럴 바에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먼저는 입지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제도 변화에 따른 어떤 모멘텀, 호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진에 딱 정해놓고 한 개는 2년을 팔고 나머지 한 개는 더 가져갈지 말지라는 고민보다는 지역을 이동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상황을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는 이 물건들이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지역에 비해서 흔들림이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물건들의 어떤 가치를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움직여 두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의 의도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본인의 생각에 맞다 틀리다를 답변 드릴 수가 없다. 다만 여기서 하나 놓친 부분이 너무 특정 지역에 딱 정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될 것이다. 계획대로 딱딱 맞춰서 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좀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분당 일산 지역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기준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가 입지다. 분당 일산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급격하게 오르는 시점에 들어가지를 말라. 오히려 잠시 주춤할 때 그때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분당과 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호재가 들락날락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너무 여러분 달아오르면 또 제도 변화를 통해서 잠깐 멈추게 할 것이고 뭐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이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30년 된 이상 분당 일산, 일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금부터 시작해서 눈을 크게 지켜두고 지켜봐야 된다. 입지 좋다. 두 번째, 계속해서 진폭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